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요즘 이 주식 좋다, 저 주식 좋다, 집을 팔아야 한다, 사야 한다. 여러분을 흔드는 유혹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모두 스탑. 아시죠?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 진짜 유익한 정보로만 여러분을 유혹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샘 브라운의 스탑. 이거 가사 사실 되게 You better stop. You better stop. 예. 이거 되게 슬픈 발라드거든요. 그래요? 근데 코미디 프로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래, 맞다. 이게 좀 그 희화화됐어요. 제 18번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개그 콘서트 뭐 이런 데 나왔었죠. 네, 예. 사실 굉장히 슬픈 노래. 네.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갑자기. 예. 한번 불러보세요. 뭘 어떻게 예, 거기 앞에 You better stop before you tell me all apart. 네, 여기까지만. 야, 가수 맞구나. 뭐죠? 가수 맞구나. 빨리 넘어가죠. 엄청나죠. 예, 낭낭한 목소리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지금 노래 불러주신 분은 삑사리는 예.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불러주신 분은 오윤혜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그 옆에는 오늘의 연사 경제학 박사이신 홍춘우 EE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오윤혜 씨랑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진짜 지금. 벌써요? 우리 첫 번째가 그 기축통화. 맞다. 전쟁 이야기 했었고. 전쟁 이야기.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화폐개혁. 우리나라 1962년 화폐. 주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제가 돈의 역사란 책도 쓰고. 맞다. 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 얽힌 뒤에 있는 뒷이야기 이런 거를 좋아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의 이야기를 또 잘 알면, 돈의 역사를 알면 돈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돈 많이 버셨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벌어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멋지다. 그러니까 그거 야. 파이어족은 되시는 파이어죠. 예, 그 파이어가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리타이어먼트 얼리의 약자잖아요. 저희 남편의 우상이네. 저희 남편도 퇴직이 꿈인데. 퇴직이 꿈이신 분. 대부분 아직은 퇴직을 못 하신 분. 네. 카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퇴직에 기약이 없으신 분. 카페를 계속 하셔야 될 분. 그러셨군요. 파이어족 되고 싶은 분들 참 많은데 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2번 잘 올라타서 성공했습니다. 어디에 올라탔는데요? 한 번은 주식, 한 번은 부동산에. 진짜 그렇구나. 인생은. 지난번에 뭐 배웠는지 기억을 하세요? 화폐개혁이요. 그거 뭐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딱 하나 기억나요. 화폐개혁이 동그라미가 많은 거를 단위를 이렇게 줄이는 거. 그건 제대로 그리고 국가가 계속 신뢰를 줘야지. 좋은 나라. 그거를 이렇게 유통할 수가 있고 북한은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고. 북한 화폐개혁 이야기를 제가 정말 처절한 이야기를 했죠. 신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발전하기 쉽고 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일세. 아무튼 그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번성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런 거에 실패한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보면 막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돈이.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그러니까 1년에 600%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사람이 월급 받자마자 전부 다 신용품종으로 뛰어가는 뭐 그런 풍경들 보신 적 있죠? 아니요? 매점 매석 막 이런 것들에 칸이 다 비어 있고 예, 그러면서 부자들 다 탈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나오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 회사랑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아르헨티나랑 어떻게 거래를 했었나 봐요. 네. 금화로 주겠다 뭐 이러니 은화로 주겠다 이런 돈을 결제할 통화가 없고 지폐 자체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시장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은화 금화 꺼내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리고 대금이나 이런 거 물건을 네. 금이나 은으로 주겠다. 지금도요? 그럼요. 그럼 지금 거기 유로나 달러만 쓰나요? 달러를 주로 쓴대요. 여행 가거나 이러면 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 암달러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그 물론 명목 외환시장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암달러 시장 우리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네. 암달러 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대 1000이다 이러면 난 일단 만으로 줄 테니까 제발 달러 달라. 북한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네. 북한하고 똑같네. 예. 그게 어떤 나라가 화폐 시스템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꾸 디폴트 나면 돈 떼먹으면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표현이 어렵다. 네, 어려워요. 돈 떼먹으면 나라가 국민 돈을 떼먹으면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악순환이 끝없이 벌어지는 거죠. 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든가 많구나. 갑자기 이런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특히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요새 또 무슨 페이 예, 무슨 페이도 하고 신용카드 그다음에 휴대폰 결제 이런 게 이제 발달된 사회는 신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점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회사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라를 못 믿는데 네. 회사들끼리 하겠어요?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현금을 많이 씁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궁금했어요. 제로금리라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제로금리가 되면 예. 현금 보유 욕구가 올라가요. 왜 그런지 우리 은희 씨랑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오윤혜 씨가 네. 오윤혜 씨가 네. 좀 부자야. 네. 우리 상상 좋잖아. 생각나는 거야. 네. 한 50억 들고 있어. 50억이요? 우와.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 네. 자, 50억을 은행에 예금 놔놓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 나오겠죠. 내가 50억 갖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거 다 네. 적혀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한 20억, 10억을 현금으로 한 5년에 걸쳐서 찾았어. 네. 그리고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다 빼서 네. 지금 내가 금고에. 금고에 넣어놨어. 네. 자, 정부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왜 꺼내왔어? 난 돈 썼다고. 현금으로 썼어요. 저 이렇게 애국자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이자가 0이니까. 그쵸. 은행 이자가 0이니까. 맡길 이유가 없구나. 없죠. 그럼 상속세도 안 내도 되겠네요? 그 돈을 자녀한테 금고에 매월 있다? 용돈으로 아. 아니 그것도 또 금고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놀러 올 때마다 대박. 너 잘 왔네 1000만 엔 우리 돈 1억이죠.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자동으로 효자가 되게. 아니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수표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수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네. 내가 당신한테 내 은행 계좌에서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수표예요. 네. 그걸 그냥 막 보통 써요. 네. 한 30-40% 정도 쓸 거예요. 보통 거래. 일본은 현금 많이 써요. 우리는 대부분 다 카드하고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 휴대폰은 또 트레이싱이 잘 돼요. 이렇게 추적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1000명씩 넘어가고 감염자가. 매일. 예, 매일. 뭐가 넘어가요? 감염자. 감염자가. 감염자가. 미국에서 저렇게 16만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네. 이런 게 혹시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나? 이게 돈하고도요? 이렇게 트래킹이 잘 안 되잖아.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었는지 안 되죠. 잘 몰라요. 예. 그리고 그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이게 되게 일장이 싫어요. 일단이 이 있는 것 나라들의 그 나라들의 특징이 같아. 예. 굉장히 자기 사생활에 국가가 추적하는 걸 엄청 싫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감염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역학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가 네. 좋은 거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맞아.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왜 구청 블로그에 올라가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그게 추적이 되는 사회와 그러지 않은 사회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나쁜 맞아. 점이 확 나온 거죠. 그런 사회는. 너 사생활 간섭하지 마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사회와 법이든 뭐든 시스템으로 아무튼 그걸 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이제 현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일본같이 그렇게 제로금리가 장기간 돼버리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좋은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들 입장에서 더 낫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때 있어서 굳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카드를 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게 점점 일상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래 크레딧 카드라는 게 언제부터 우리도 보급되냐면 90년대부터 보급됐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90년대부터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카드 위기 때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카드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 처음 쓰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막 발급해줬어. 카드라는 걸 처음 쓰다가 자제를 못한 면도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 일본이 금융위기를 90년에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경 지역의 상업용지 부동산 가격이 93% 빠졌어요. 10억이 7천만 원 됐어요. 와우. 10억이 7천만 원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다 살아남은 거예요? 몰라요. 그만큼 부자였다면 그만큼 쌓인 부가 많은 거겠죠. 그리고 또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살아남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정말 힘들어지고 하면서 카드 자체가 보급이 잘 안 된 면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현금 많이 쓰면 나라에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아, 좋은 건 아니에요? 세금을 못 걷잖아. 나라엔 좋은 그렇죠. 건 아니구나.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꼭 코로나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증빙 안 되는 걸 쓰잖아요. 현금을 쓰게 되면 그렇죠. 증빙이 안 되고 금도 그렇죠. 사실은 금도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이. 아무튼 증빙이 이 금이 옛날부터 집에서 내려오던 금송아지를 녹여서 만든 금인지 내가 어디서 몰래 수입한 금인지 밀수금인지를 누가 아냐고요. 그 녹여서 그렇죠. 꽝꽝꽝 때려서 1kg짜리든 골드바 만들면 끝이지. 그렇구나.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도 사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금융 거기에다가 플러스 위기 금융위기에 관련된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게 금융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약 4개월 전에. 지금은 많이 안심이 됐지만 그래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어떤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금융이라 하면 주식 시장. 그보다 은행 망하는 게 금융위기예요. 뱅크런. 망해요? 그러니까 망했죠. 2008년에. 우리나라가요? 우리는 그 2년 뒤에 저축은행이 망했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 지역에 여름에 휴가 갔는데. 부산 아니에요? 맞아.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봤어요. 티켓 들고 막. 전 직접 봤어요. 우와. 휴가 갔는데 거기서 그 여름에 장맛비 속에 저는 이제 휴가 가서 비를 보니까 별로 안 좋지만 너무 놀랐어요. 끝도 없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서면 이게 왜 위기냐면 이게 뭐 은행 망하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나라에 은행이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내은행, 메리터스, 최은행, 홍은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혜 씨랑 저랑 최 기자님 은행 3밖에 없고 우리 셋 다 이제 은행장이야. 좋다. 행복한 상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홍은행이 망해요? 갑자기 줄을 선 거야. 줄을 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돈 빼려고. 돈 빼려고 줄을 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재무 구조라든가 공시 이런 걸 보니까 홍은행이랑 최은행이 서로 금전 거래가 되게 많고 서로 대출도 많이 해주고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했던데 그러면 최은행에도 줄 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은행에서도 돈 빼야지. 근데 오은행은 우리는 지방은행이고 오은행은 서울은행인데 오은행님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최은행, 홍은행이 망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3개밖에 없는데 저 둘이 망했는데 여기 멀쩡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가 낀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의심, 우리 마구니가 끼는 거죠. 이게 관심법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너 망했지. 너 나한테 속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신뢰 상실의 시기인 거죠. 우리 벌써 지난번 시간에 배운 게 벌써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나라가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 은행들한테 너 괜찮아? 너
정말 괜찮니?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줄을 서면 저 은행 앞에 왜 줄 섰지? 망한데. 그럼 나도 저 은행에 5천만 원 넘는 돈이 예금돼 있는데 엄마 큰일 났다. 빨리 나도 빼야지. 5천만 원이 뭐냐면 예금 보장 한도잖아요. 예금 보험 한도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뭐 은행들이란 은행들, 투자은행이랑 투자은행들은 죄다 이 꼴이 난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우리 2,000포인트가 900포인트 가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환율이 1달러에 900원 하던 환율이 1,500원 갔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고. 위기,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외환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는 잘 넘어갔지만 그게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그런 위기가 또 닥칠까?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렵잖아요. 은행이 망할까? 그렇죠. 금융위기가 제일 무섭죠. 예. 그럼 대출금 안 갚아도 돼요? 은행 망하면? 아니요. 정부가 인수하잖아요.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축은 못 찾지만 대출은 갚아야 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바로 대출금 안 갚아도 돼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갚아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인수해요. 누가 인수하냐면 대신 예금을 물어줬잖아요. 예금 보험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금 보험 공사라는 공사가 있어요. 저기 청계천에 있어요. 좋은 직장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예금 보험 공사에서 대신 물어줬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까지는 대신 물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어준 걸 누군가한테 받아내야죠. 대출 빌려준 걸 회사에서 받아내는 거죠. 정상화시켜서 받아내는 거죠. 그래도 손실은 납니다. 손실은 나지만 아무튼 한국은행이든 저기 기획재정부든 아무튼 정책기관들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원들도 해주고 이제 여러 기업들 도산 안 하도록. 왜냐면 빌려준 은행이 망해가지고 돈 빌려준 은행이 망해서 서로 대출 회수하고 하면 멀쩡하던 회사도 망하잖아요. 멀쩡한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망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자금 방출도 해주고 금리도 인하해주고 하면서 살리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아무튼 간에 갚긴 갚아야 되는 거죠. 대출 유동화가 뭐예요? 먼저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대본에 2번 읽었는데 단 한 줄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출은 뭔 줄 알겠어요? 빌리는 거요. 그럼 됐죠. 유동화는 뭐예요? 유동화는 모르겠어요. 우리 골뱅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유동골뱅이. 아재 개그에 저 적응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50대라는 걸 티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뭐 움직일 동이잖아요. 흐를 유예요? 움직일 동.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출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유동화하면 대출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좀 영어를 쓰자면 뭐 securitization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오은행이 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했어요. 100명한테 1억씩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00억이요? 100억. 은행이잖아. 우리 오은행은 은행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에 특화된 은행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거 우리 해보잖아요. 또는 소식은 알고 있잖아요.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해 줄까요? 나라에서 정하잖아요. 4억. 우리는 LTV 4% 또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아니면 뭐 많이 받는 경우는 7억까지도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대출해 줬어요. 돈을 딱 대출해주고 나면 그 대출금을 나간 다음에 이자 받고 원금 받는 동안에 오은행은 계속 그 돈이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되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100억이나 되는 돈이 대출로 나가서 그게 이자로 1년에 몇 억씩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런 재미없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100억을 담보로 요거를 쪼개서 채권을 찍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3% 이자로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국채 이자가 1%야. 뭐죠? 3% 정도 받잖아요. 1억 빌렸으면 300만 원 이자 내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잖아. 그거 따분하잖아. 그래서 어떤 똑똑한 은행이 안을 낸 거야. 야, 이거를 섞어. 100명한테 대출해 준 거를 막 섞어서 그리고 1억씩 쪼개서 팔자. 대출을 상품화해서 증권사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네.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1% 국채는 너무 금리가 낮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채가 1%라는 건 은행 예금 이자도 1%라는 뜻이죠. 난 이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예금 못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2.5%에 저 오은행이 심사숙고해서 돈을 빌려준 고객들에게 빌려준 30년짜리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죠? 우리 요새 30년짜리 하잖아요. 네. 적격 대출 하잖아. 30년에 걸쳐서 와 확정금리 이자 2.5%를 드립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또 오은행이 심사숙고해서 빌려준 최고의 건전한 자산을 대상으로 만든 이자를 들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00명한테 판 거예요. 얼마씩? 1억씩. 대신에 근데 우리 아까 이자가 얼마였지? 3%인데 2.5에 팔았잖아. 0.5% 이자 마진은 누가 남았지? 은행에 남았지. 내가. 그리고 다 팔아버렸지. 네. 그러니까 다시 돈이 100억 들어왔겠지. 네. 그럼 또 대출을 해주면 또 다른 100명한테 1억씩 대출해주면 네. 또 대출을 해주면서 0.5% 마진이 생기겠죠. 네. 와, 신박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가만히 있으면 3%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3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돈이 기간이 묶이잖아. 있어야 되니까. 돈이 이건 묶이잖아. 계속. 그래서 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원금과 이자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이게 이제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같은데, 완전. 이런 상품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바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화 채권들이 많이 있고 그걸 사고 팔고 또 새로운 채권을 만들고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인 거죠. 이걸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럼요. 개인도 많이 샀어요. 우와. 제가 얼마 전까지 가장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추천했던 상품이 미국 모기지 상품 이거 사라고. 그때 이자가 6%까지 갔거든. 거의 5% 후반까지 갔거든. 그때 이자가 6% 갔을 때는 이제 지난 3월에 아니요. 2018년 말에. 2018년 말에. 네, 그때 너무너무 금리가 급등했어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했지.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가 막 급등하니까 그 조각제 내서 파는 채권 금리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연동되니까. 그래서 막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 이자로 30년 동안 5%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사냐고. 달러 이자로. 그렇죠.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산 거니까. 그렇죠. 너무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은행은 은행대로 올해 한 번 대출해주고 30년 동안 기다려야 될 거, 그러네. 10번을 대출해주면 0.5%씩만 해도 5% 이자니까 30년 기다리는 것보다 이거 홀랐잖아. 네.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늘릴 수 있잖아. 네. 대출해주고 증거나 계속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 쉽게 이야기해서 네. 점심시간에 4회전하는 밥집을 차린 거야. 네. 손님 100명이 와가지고 5,000원씩 내고 가는 밥집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100개야. 네. 근데 점심시간에 이 집은 전부 다 손님들이 빨리 먹는 집이야. 줄을 서서. 그러면 손님 4번 하면 4회 그릇 팔 수 있잖아. 네. 설비는 나는 똑같은데 100자석만 갖고 있는데 자, 손님이 1회전 하는 식당이랑 4회전 하는 식당이랑 어디가 좋은 식당이요? 당연히 4회전이죠. 4회전이지. 네. 너무 쉽잖아. 근데 이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생기지. 그래서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강남 아파트하고 어디 어떤 아파트하고 이렇게 막 섞어놔서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강남 아파트랑 섞어놓으니까 이거는 1등 상품이야 라고 이렇게 유동화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락을 다 하기 시작해서 쫄딱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8년 9년 그 금융위기가 그거예요. 미국 금융위기가. 또 우리는 100개를 섞었잖아. 네. 아니 원래 100개 그랬잖아. 네. 100명한테 섞어서 막 쉐이크 해서 n분의 1, 100분의 1을 딱 팔았으니까 한 명 망해도 난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참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전국의 은행이 우리 다 오은행 같은 짓을 한 거야. 어머. 심사 제대로. 왜냐면 팔 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100명한테 심사를 해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오은행이 이전 비포 오은행, 애프터 오은행이야. 네. 자, 옛날 오은행은
30년 동안 대출을 해줘서 이거 한번 연체하면 은행원 고가가 아예 목은 안 잘리지. 고가가 나빠지고 인센티브 받았던 것도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출하러 오면 30년 동안 이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심사 분석하고 이게 정말 괜찮은 가격인지를 보고 대출해 줬겠죠. 그런데 애프터 은행은 AO는 대출해 주자마자 이거 남한테 팔아버렸잖아. 네. 내게 아니잖아 이제. 이 대출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팔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해준겨.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최악의 상품이 바로 228 모기지라는 건데. 228이요? 네, 처음 들어봤죠. 네. 228. 네. 예, 근데 228. 아니, 울림이 좋잖아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제 대출해준 사람이 다 떨어졌어. 우리 은행의 투자 적격 등급에 있는 모든 고객이 다 대출해 갔어. 어머. 왜냐면 사회전, 우리 점심시간 사회전 했으니까. 대박. 대박이죠. 네. 아니 점심시간 회전율이 그렇게 높은 맛집을 만든 건 좋았는데 대출 맛집을 만든겨. 이거 아마 내가 봐서는 이거 제목이다. 대출 맛집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맛집을 잘 운영하면서 대출 맛집에 올 고객들이 끝나면 점심시간 끝났으면 문을 닫아야지. 네. 브레이크 타임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 맛이 들린겨. 보너스를 막 계속 받았으니까. 네. The show must go on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은행에서 거래하던 고객들이 다 대출을 받았으니까 고객한테 간 거야. 한 번 더. 우리 최고객한테 간 거야. 그래서 한 채 더 사실 생각 없으세요? 싸게 드릴게. 그리고 또 죄송해요. 오 고객한테 가가지고 오 고객이 지난달 우리 카드 분명 연체했는데 대출 받아 그거 갚으시면 안 돼요? 뭐야. 그러면 당연히 최고객은 그래도 우량 고객이니까 금리 5%. 근데 카드 연체하고 맨날 불량이야. 점수 스코어에서 보면 미국이 신용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스코어 점수 800점 이하고 500점 이하야. 네. 자, 그러면 연체 고객이니까 금리를 많이 붙이겠지. 10%. 자, 근데 금리 10% 내고 집을 사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출해주면 안 되잖아. 네. 근데 제가 5고객을 꼬시는 거지. 미안해요. 유혹해요. 네. 2년 동안은 이자 안 내도 돼요. 아, 대박. 너무 솔깃한데. 그리고 2년 뒤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 올리니까 팔아서 아까 얘기했잖아. 네. 대출 맛집에서 대출을 막 돌리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들 대출 받아서 뭐 하겠어? 집 사지. 집 안 사던 사람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 집이 요새 오르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지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엄격하지만 아무튼 집 안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패닉 바잉 하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최씨 집은 2채, 3채. 집 없던 오씨 집도 처음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하니까 솔깃한 거야, 둘 다. 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야, 뭐 이자율 10%에 우리 오씨 내가 이자를 못 갚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 2년 동안 이자율 20%죠, 이제. 네. 20% 유예해주고 3년 차에 팔면 되잖아. 그리고 또 오씨 입장에서는 나 집도 없었는데 야, 집이 생기니까 좋고 집값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 10%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러고 만든 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브 밑에 있다. 하회하다. 프라임 우량 고객. 저기 최씨. 최씨처럼 스코어 점수 860점 이상의 우량한 연체 이력 없는 대출 담보 받아서 몇 번 상환한 고객한테 주는 우대 금리가 프라임 레이트 그러잖아요. 와, 좋은 뜻이에요, 프라임. 우대 금리. 예. 뭐 이제 참고서 이름 같다. 아무튼 예. 프라임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5%. 그리고 서브한테 가서는 8에서 10% 이상의 심지어 그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유예되긴 했지만 10%짜리 대출이 나간 거야. 얼마나 좋죠. 좋아. 좋죠. 그리고 또 그걸 팔았네.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 또 100개 섞어서. 이 짓을 하다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냐면 2005년에 시작된 거예요. 2005년부터. 미국에서요? 왜 2005년에 시작됐냐고. 금리가 올라갔던 것 같아.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미국 중앙은행님 연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연준이 2004년까지 제로금리 1%였어 그때. 미국이 금리가 1%였어. 대출금리 3%였겠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이제 1년에 금리를 8번 올렸어. 엄청 올렸지. 그러니까 2%로 올린 겨.
네. 한 해에 금리 2%를 올린 겨. 그러니까 1%가 3% 되고 3%가 5% 되는 거지. 그게 이제 2005년에 금리가 급등하니까 프라임 고객들, 우리 그렇죠. 최 씨 같은 프라임 고객들이 이제 아유 나 옛날에 3%의 대출 받았는데 5%의 추가 대출 받으라고 나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장사가 안 되니까 228 모기지를 여기 가서 서브프라임 고객들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2년 뒤에 2007년이 딱 됐지.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눈에 훤히 보이잖아. 자, 먼저 집값이 안 오른 데 살고 있었던 분들은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났던 데 살고 있었던 분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예. 일단 집값이 안 오른데 운이 없이 네. 서브프라임 고객이 우리 죄송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 씨가 아까 은행장 저를 했으니까 들었다 놨다. 아까 은행장에 그럼 50억 집을 부자. 팔아야겠네요, 저는. 그렇지. 네. 아니 그러면 또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특징이 연체해버리고 말죠 그냥. 그래요? 집을 미국은 팔아서 그래요. 갚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은 그래요. 아, 연체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거기는 이 이자 연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이 네. 고객한테 가가지고 집 내놔 이런 진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약해요. 아. 우리는 바로 경매 넘어가잖아요. 아, 하루에 막 수십 통씩 전화 오고 막 난리. 이에 비해서 미국은 좀 그런 게 약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냥 만약에 본인이 빌린 대출 금보다 네. 집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집을 포기하고 나와버려요.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냥 걸어서 나와요. 네. 그럼 그 나머지 빚 있잖아요. 네. 나머지 빚은 은행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심사 제대로 안 하고 빌려줬다고.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언더워터라고 불렀죠. 이게 뭐냐면 물 아래로 들어갔다. 아, 자기 자본은 없는 거예요? 그건 집 살 잠식이 때? 됐죠. 예. 잠식이 얼마 된 얼마 안 된 거죠. 자기 자본 얼마 없이 오늘 서브프라임이니까 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월세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 생긴다니까 좋다고 집을 샀는데 네. 2년 동안 이자도 면제해 준다니까 면제가 아니었지 유예였지. 이거 완전 사기죠 사실은. 이걸 네. 은행이 하면 안 되는데 은행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된 저기 점심 대출 맛집에 보너스에 또 2년 뒤에도 집값 오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때 나는 회사 안 다닐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았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겠네. 그래서, 예,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했죠. 아. 은행들이. 그래서 센트리 은행들이. 뭐 컨트리 21, 예. 컨트리와이드 21이라는 예. 회사부터 처음에 이제 베어스턴스라는 회사가 그렇죠. 없어지고 그다음 리만 더 나가서 세계 최대의 생명보험 회사인 AIG, 예. AIG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했던 그 상품을 사버린 거지. 예.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은행이었던 시티. 우와. 그리고 미국 최초의 전역은행이라고 불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 그렇죠. 한미은행 네네. 대주주였던 뱅크 그 오브 은행.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 모두 다 정부 자금을 받거나 망했어요. 2008년도에. 네. 증권사 메릴린치도 그때 저기 넘어갔죠. 예. 여기 저기. 뭐죠? 웰스파고인가요? 예. 거기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와. 그 골드만삭스라는 증권사 하나 빼고는 네.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공적 자금을 받거나 공적 자금 받았다는 건 이미 이제 정부가 와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거잖아요. 관선 이사가 들어간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 구조조정하라는 거고 아니면 없어지거나 합병돼서 없어지거나. 우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휘청휘청했어요 그때.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시티 오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 인수했다가 그렇죠. 예. 디탈나서 공적 자금 받았네요. 그랬네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패닉이죠. 그쵸. 아니 은행들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못했고 상상력이 일단 부족했고 감독 당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대사를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그렇게 하니까 기자가 묻죠. 왜요?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 집을 살 때는 심사숙고해서 사기 마련이다. 네. 따라서 사람이 주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을 구입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거품이 있을 수 있느냐. 멋진 표현이지. 그러나 그때 현실을 몰랐던 거지. 이분이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신 분이네. 아니 순수하다기보다는 네.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가설을 주택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존재할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데 이제 그걸 수요자들이 첫 번째 네. 아까 우리 네. 그 오은 네. 죄송합니다. 네. 오패밀리한테 네. 예. 228 모기지라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린지도 몰랐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2년 동안 이자 안 내다가 3년 차에 이자 낼 때 돼서 집 팔아서 갚아버리면 되지라는.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너무나 강한 기대. 그러니까 은행은 뭐를 해줘도 왜냐하면 자기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저기 그 대출 채권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네. 대출을 받는 사람은 2년 동안 이자 안 내다가 3년짜리 이자 몰아서 내라고 오면 그때 집 팔아서 내고 아니면 파산하면 되지 뭐. 아니 서브프라임. 그때 2005년도부터 그게 이제 모기지가 어떤 저당 잡혀진 어떤 그 증권화 이런 사업이 일어났을 때 MBS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주택 가격이 올라갔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이번에 2018년에 급등하기 전에 가장 상승률 1위가 2006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이 엄청 올랐던 건 기억나시죠? 네. 급등했잖아요. 네. 그때 막 정부 정책이 끝도 없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018년 월간 상승률보다 더 높았던 시기를 찾아보니까 맞아요. 2006년이더라고요. 왜 오른 건데 우리나라? 2006년은 우리도 미국 오르니까 덩달아 오른 측면이 좀 있고 왜냐하면 미국 경기 좋으니까 우리도 좋잖아요. 아니 수출을 먹고 사는데.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그때 그 지금이랑 비슷한데 2005년부터 우리 판교 분양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판교. 네. 이기 신도시 네.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검단, 네. 동탄2 이런 거 개발이 좀 늦었어요. 그래도 그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집을 신속하게 좀 공급해주면 되는데 네.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 속에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는 거에 우리도 좀 따라간 면이 있고 네. 여기다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좀 주택 공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그렇게 5%대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 하나의 투기 세력이 돼가지고 그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계속 그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한 거죠. 투자은행들이 스스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초저금리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 차이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선 투기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상쇄하고도 남는 가격 상승이 강한 상승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었던 것들 이런 거에 이제 세계적인 붐에 따른 어떤 호황, 경기 호황, 2000년대 좋았잖아요. 그게 컸고 지금은 호황은 아니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든데 이제 대신에 초저금리라 대출 받는데 부담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우리 한 20년 전에 은행 예금금리가 10%였어. 그죠? 진짜요? 에이, 응사 안 봤어요? 딴 네. 회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응사 보면 막 성동일 씨가 그러잖아. 상금 받아온 애한테 예금금리 12%인데 그냥 넣어놔 그러잖아요. 오, 대박. 진짜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10%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네.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아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산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매년 나는 이자 1억을 포기하는 거지. 그렇네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집값이. 근데 지금 이자율이 0.5%잖아. 네. 그럼 10억짜리 집을 살면 내 이자를 1년에 500만 원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르네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기가 호황일 때 집값이 언제나 올랐어요. 80년대 대호황. 그리고 2000년대에 있었던 중국 붐. 그리고 미국 부동산 붐 때 우리 수출이 연평균 막 20%를 한 맞습니다. 4년씩 오르고 늘어났어요. 되게 예. 좋았거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도 500포인트가 200포인트 가고 4배 나고 부동산도 가격 상승률 최상위가 2006년에 다 밀집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는 경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격 상승 기대가 큰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가격 상승 기대도 있겠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집을 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뉴스 보니까 30대가 대출을 그 세대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맞아요. 세대라고 하는. 서울에 100조가 넘게 받았어요. 네. 그 1월부터 6월, 네.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서울 주택 매매의 22% 정도를 30대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1위. 이거는 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경기가 막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네. 이자 부담은 존재하는 그쵸. 데다가
정부가 요새 종부세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종합부동산. 네, 뭐 잘하시네. 네. 종합부동산세 제일 많이 붙이면 6%까지 붙인다니까. 1년 이자 6%도 우리 아까 힘들다고 그랬는데 네. 보유에 따른 세금이 6%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 30대, 40대들이 샀던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니까 종부세 대상은 아닐 거고 또 정부도 한 가구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중저 그 가구는 뭐죠? 좀 값이 덜 비싼 집은 에이 저 깎아줄게라고는 이야기하니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만약 세금이 더 계속 부담이 커지는 과정에서 집값은 안 오르고 내 소득 전망 다시 말해서 내년 내후년에 내가 회사 다닐지 불투명해지면 경기가 나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 뭐 경제 분석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영끌은 하지 마세요. 막 그런 영혼까지 끌어서 사는 걸 영끌 그러잖아요. 막 마이너스 통장 몇 개 만들고 막 그래서 사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라는 게 왜냐하면 조금만 계획이 흐트러져도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서 그러니까요. 집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 이거는 좀 아무리 저금리라도 이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방금 오연혜 씨 이야기하신 그 때문인 거죠.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집을 정말 30년에 한두 번 정도 사지 않습니까? 네. 사고 팔고 그러는데 지금 사서 미국 연준이 언젠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면 2, 3년 후에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경기가 상승하니까 우리는 금리 올릴래라고 하면 우리도 올라가요. 한국은행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예, 그렇죠. 버틸 재간 없어요. 기축통화. 예. 미국은 기축통화. 우리 맞아요. 딸다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금리 올리면 아니 기축통화 금리 2% 주는데 한국 금리가 이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따라서 올려야 돼요. 네. 그럼 따라서 올리면 그 대출 금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꼭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이랄지 세금 비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정말 이게 쫓겨가지고 뭐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강박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사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미국도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잖아요. 예, 2002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 3, 4, 5, 6 5년을 오르니까 사람들이 초조해가지고 나만 안 사면 나만 안 사면 될 것 같아. 아주 그쵸. 산 사람도 많았고 또 그때 미국이 문제가 더 커졌던 게 그 4,6년 개띠들. 46년? 예, 미국은 4,6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우리는 58년 개띠. 2차 대전 끝난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군대 몇백만 명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참전하셨잖아요. 돌아오신 다음에 유럽이랑 아시아 전선에서 싸우다가 때가 꼬질꼬질해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얼마나 고국에 있던 애인, 아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군합발을 거꾸로 씹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46년에 많이 낳았어요.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만 60살이었어요. 만 60살이 딱 됐는데 우리 오연혜 씨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지만 노후 걱정이 제일 걱정이잖아.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이걸 집을 사놓으면 요걸로 임대를 놓으면 나 노후는 해결되겠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가 6% 5%인데 임대 수익률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한 채 더 사서 난 한 채는 내가 살고 월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만 불짜리 집에 40만 불 대출 받아서 좀 세다 그죠? 근데 50만 불 집은 이제 내 거지. 근데 40만 불 대출 받아서 한 채 더 사서 그거를 내가 임대를 놓으면 그걸로 노후가 다 해결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어떡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폭락을 해버리니까 은행이 망하는 상황이니 주택 가격이 얼마나 폭락한 거예요. 대출 회수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집 다 넘어가고 집에 넘어가고 그래서 한때 그 미국의 전체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 뭐 계산 따라 다르지만 8천만 호 정도 된대요. 인구가 3억 2천만이니까 4, 8이 32 그죠? 4인 가구 딱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경매 넘어간 집이 800만 호가 넘었으니까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은 집을 잃은 거예요? 엄청나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집을 장만을 못 하시고
용령 트레일러 같은 데 있잖아요. 캠핑카 이런데. 네. 캠핑카 그런 데서 사세요. 캠핑카면 다행이고 트레일러에서 살죠. 아 정말 뭔가 되게 그래서 저기 황당하죠. 종종 그 화장실 가서 씻고 막 그러는 거 다큐멘터리 못 보셨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그 수백만 명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이렇게 푸드 쿠폰을 줘요. 네. 이걸 하면 이것만큼 밥을 먹거나 우리 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쿠폰 주듯이 네. 그걸 받는 분이 한때 3천만 명. 그렇습니다. 이거 맞죠? 10명 중에 1명이. 우와.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한가요? 그거 이제 여쭤보세요. 금융위기로부터? 아직은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대출 못하도록 정부가 엄청 혼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오는 씨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만약에 서울에 집을 산다. 원래 대출 엄청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엄청 다 쪼이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LTV와 DTI라는 제도가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막는 거예요. 금융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물론 이제 불만에 가득 차신 분들도 많지만 미국은 아까 한 것처럼 80% 빌려줬거든요. 50만 불이면 40만 불 빌려주니까 이자율이 아까 10%라고 그랬잖아요. 서브프라임이. 그러니까 한 해만 이자를 못 내도 끝나는 거죠. 그렇네요. 자기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거 무섭다. 진짜 남의 돈이 제일 무서운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2년이 딱 아까 트리거 이렇게 방아쇠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 대출 우리나라처럼 대출의 규제를 두는 게 어쨌든 좋은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벌이를 하고 능력도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도죠. 맞아요. 그게 지금의 이제 오윤희 씨 또래. 내가 오윤희 씨는 너무 젊어 보여서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30대예요. 20대, 30대? 아무튼 이분들이 요새 가장 주택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둘이 모은 돈은 없어. 맞벌이 부부고 또는 뭐 동거 커플이 또는 결혼할 예정에 있는 커플들 입장에서 모은 돈은 없어. 근데 소득 전망은 나쁘지 않아. 왜냐면 맞벌이가 요새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자리를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잘하면 우리 월 둘이 그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만 원 훨씬 넘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유휴수당을 포함한 거예요. 해도 넘으니까 월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벌 수 있겠다. 6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다 싶은 집들은 많은데 모아놓은 돈은 없어.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그 집값에 뭐 정부가 예전에 규제했던 게 70%니까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7억까지 대출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 지금도 6억까지는 대출해 주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울은 4억까지.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 놓은 게 은행들 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은행들 망하는 거. 대신 지금 현재 자산은 없지만 미래에 앞으로 돈을 꾸준히 벌 테니까 저는 이 집을 사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어요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죠. 여기다가 또 청약 점수. 맞아요. 서울의 청약 가점제를 하는데 60점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양 가족이 몇 명이며 무주택으로 20년 넘게 있어야 되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딩크예요. 지금 말한 더블 인컴 노키드야. 이렇게 맞벌이면서 아이가 없어. 그게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뭐 청약은 아예 뭐 바라볼 수도 없지.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지. 여기서 피란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30대 중반에 맞벌이에 아니요. 여의도도 많습니다. 여의도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과대표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우연히 그 후배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 나왔어. 그 다음에 대기업도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연봉이 높아.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1억이 넘은 친구들이 많아. 1억 한 5천 정도 돼요. 30대 중반이면. 둘 합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딱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는 집을 못 사고 그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외벌이의 어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는 청년주택이랄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 해서 집을 산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화가 나죠. 예, 약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과대표돼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정부가 사실 부동산은 그런 사람이 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그 우리나라에 전체 그 가구가 10가구가 있으면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는 6개 가구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예. 자가 보유. 예, 왜냐면 부동산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비싼 자산이야. 그래서 그 비싼 자산을 살려면 소득이 돼야 돼요. 살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나라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는 게 복지제도로 하는 거지 다 자기 돈 내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적이긴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2008년 위기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1990년 네. 일본도 그래서 사실 망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현실과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 가장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방금 최 기자님이 이야기한 그런 커플이거든요. 상환 능력이 왜냐면 좋은 그렇지. 신용등급 좋을 거 아니에요. 그치. 대기업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고 게다가 맞벌이네. 그러면 이 친구들 20년은 일할 수 있겠네. 그러면 성실하게 20년 만기 대출해주면 되잖아요. 네. 서로 좋거든요. 네. 은행 입장에서도 건전해주고 또 그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으며 또 은행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 아주 편안히 이야기할게요. 사고 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사회를 안정시키거든요. 이게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지런히 벌어서 맞아요. 갚아야 되고 내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되는 순간 사회의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흔히들 자산을 딱 갖게 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보수적이어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치적인 보수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굉장한 혁신인 거예요. 그건 좋은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좋은 제도를 너무 규제를 그냥 완화하고 아까 특히 그 노벨상 받은 교수님이 했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랑 의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네. 저희는 하루도 공부를 늦게 하는 순간 바보가 돼요. 너무 빨리 변했어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최신의 좋은 대학 나온 공부 열심히 하고 연수 많이 갔다 오신 교수님들 또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지 20년째 같은 졸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잘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선택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용하다고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약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술이 나왔는데 공부 열심히 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큰 병 걸리면 좋은 대학병원 가려고 그러는 게 그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경제학자도 20년 전 제가 30년 전 제가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을 때 받았던 공부랑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왜냐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물가 오를까 봐 난리가 나서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모든 경제학의 초점이었는데 지금은 다 제로금리에 디플레전 아까 물가 빠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우리 아니 물건이 안 팔리니까 좀만 기다리면 저기 핸드폰 가격 떨어질 텐데 왜 나오자마자 예약 판매 왜 해?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물건값 빠지기 기다리면 누가 돈을 쓰며 내가 안 쓰고 오윤혜 씨도 안 쓰고 최 기자도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은 무슨 수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장기 불황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학문이지 20년 전 30년 전에는 경제가 너무 과열돼서 물가가 불안이야 그랬잖아.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 지금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셨던 금융위기의 상황은 그 직전에 이제 버블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산시장의 버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자산시장의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맞죠. 초저금리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은 버블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우려해야 됩니다. 우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값은 좀 걱정돼요. 우리나라 평균 집값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평가. 예. 그러니까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할 때 서울 빼고는 대부분 저평가 국면이에요. 집값이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굉장히 싸요. 구입 여력 대비 굉장히 싸요. 내 돈이면 굉장히 이건 집이 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은 역사적인 평균보다 이제 비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신호 아니다. 지금은 평균이 있다 그러면 평균보다 한 10% 20% 비싸요. 이 정도야 뭐 감내할 만하지. 근데 이 기세가 계속돼서 만약 내년도 오르고 내후년도 오르면 올해야 뭐 이미 오른 것 같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집도 좀 공급도 해주겠다 그러고 태도 바뀌었잖아요. 네. 진작 좀 바꾸지. 그리고 세금도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대출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이 걱정을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주택 공급 늘리겠다. 늦었지만 잘했다. 그리고 세금 인상하겠다. 내기는 싫지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거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쪽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끝내야 앞으로 돼요. 네. 아니 오히려 한마디만 네, 한마디 아니야 그냥 부동산은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집을 내 네. 재산에 전부를 투자해서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돈 버는 투기로 계속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미래가 계속 어둡다라는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더 방법이 경기가 진짜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의 이런 약간 투기? 이런 것들이 금방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죠. 네. 10억을 깔고 있을 때의 기회비용. 네. 그게 지금 집값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근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어떻게 그 자체 방향을 두고 의견이 다르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지지하는 쪽에 있어요. 네. 정도와 속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가처분 소득 늘어난 것보다 대출 금액 늘어난 게 항상 더 많아요.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세금 뺀 소득. 세금 뺀 소득.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세금 빼고 그만하죠. 예. 다음번에 또 해야 돼. 예. 네. 다음번에 이제 궁금하시면 또. 네, 알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ER 리서치 홍춘옥 박사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